네, 오늘 오래간만에 모셨는데요. 조강환 남양주 시장이 되실려다가 아니죠. 한 번 하셨고 한번 했고. 하셨고 요번 예. 직전 선거에서 작년에 부정 선거로 당하셔가지고 안 된 예. 전직 시장 예. 나오셨습니다.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하여튼 선거 뭐 끝나고. 저는 지금은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이 분골 쇄신 지금 그 일만 최선의 하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조광한 전 시장님 같은 분이 많아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외로우신 것 같아요. 뭐 측근들이 예. 측근들이 이제 한동훈 같은 놈은 배반을 대놓고 하고 그 다음에 전직 그 뭐 경호처장은 사표 내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 저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정쩡하게 남의 일처럼 저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무슨 이상한 사람들은 조기 대선 뭐 운운하면서 저 권력을 찬탈하려고 이러고 뭐 민주당 이런 것들이 한번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이 좀 외로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대통령이란 자리가 원래 뭐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대통령 2번 모셔봐서 모셨을 때는 누구 모시죠? 저는 뭐 이 민주당에 있다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예. 이 이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모셨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2분 대통령을 모셨어요. 근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김대중은 강력한 동교동계가 완전히 목숨을 같이 하는 그 가신들이 있었고 네. 노무현도 이른바 뭐 그 저 가신들이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은 가신이라는 사람들이 다 배반을 해요. 지금 검찰총장 심우정도 좀 행보가 이상하고 뭐 어떻게 되면 외로운 것 같아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없다 해서 그 덜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 자리 자체가 주는 중압감과 그 고독이 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다가 저도 남양주 시장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장은 그 지역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제 주변에도 사람은 많죠. 그런데 제가 감당해야 될 저한테 주어진 책무에 대한 무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조그만 지역 단위도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는 그 대통령한테 주는 고독과 외로움은 훨씬 더 크죠. 예. 거기에 대통령은 훨씬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 그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구조적 한계가 뭐 있는 그 자리니까 고독한 네. 자리니까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안 해보셔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지 믿는 놈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문제.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주변에서의 늘 그 이렇게 그 모여 있는 그 집단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랄까. 그다음에 이제 뭐 언론이랄까.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우리 사회의 그 상층부에 있는 파워 엘리트들이 대부분 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그 이제 그 원들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또 뽑아야 돼요. 그들 중에서. 왜냐면 그들이 그나마 그래, 훈련된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서. 사람이 되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경호처장이랄지 법무부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자기가 미는 이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낼지 국정원장이랄지 검찰총장이랄지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움직이니까 이런 그 요직은 내가 진짜 나하고 목숨을 같이 할 사람들을 투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배반했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요. 지금 아주 거의 이 극단에 와 있는데 수치심이 없는 사회가 됐어요.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심을 상실한 사회가 됐어요. 특히나 그것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수치심이 없어요. 예를 들면 헌재 재판관들 그렇죠. 진짜
부끄러워서 원래 동네도 못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뻔뻔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죠. 그 야동 거 터진 거 보셨어요? 문영배? 야동 자체를 보지는 못했고 아니 그냥 그 문영배라는 사람이 논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사람 너무 한심한 사람이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무슨 블로그에 그 해외 그 뭐 놀러 갔다 왔잖아요. 저 어디 뭐 홋카이도인가? 그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야 진짜 이 사람 참 인격적으로 참 그 문제 있는 사람이다. 원래 그런 그 이 출장을 갔다 오잖아요. 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본인 돈을 안 냈거나 본인 돈 조금 내고 갔다 왔을 거예요. 어영부영 묻어서. 그럼 보통 그런 거는 글을 잘 안 올립니다. 좀 수치스러워서 조금 겸연쩍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세하게 뻗었이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의 멘탈 구조는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수치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제 경험으로 3대 수치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이렇게 딱 그 3대? 떠오르면 예. 누구입니까? 제가 볼 땐 뭐 넘버 1은 이재명이고 이재명. 그다음 넘버 2가 박지원. 박지원. 넘버 3가 아마 저 문영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보통 그 잘 수치심 없는 게 분석하셨네. 아니에요. 예. 그래. 기본적으로 이재명, 예. 박지원, 문영배. 네. 야.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이값도 못 하시는 분들이죠. 이게 그 연륜이 쌓이면 좀 더 성숙하잖아요. 그런데 연륜이 쌓일수록 더 집요하고 더 탐욕적이고 그 다음에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의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부의 단맛을 더 즐기려고 몸부림치는 그룹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에. 그러게. 그러지. 그러면 문영배는 이런 수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음란 그 카페 동창 그 카페가 터졌어도 안 물러나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잘 주도하고 있잖아요. 주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용할 것이다. 그렇죠. 수치심을 모르니까 그렇죠. 끄떡 안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그 저 오동잎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거 사퇴해야 되는데. 그럼요.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을 느낀다고 보통 웬만하면 그렇게 못 하는데 저는 이제 국회에서의 탄핵도 문제지만 그 탄핵이 헌재로 넘어왔을 때 공보관의 첫 멘트가 탄핵을 기정사실화해서 가려는구나라고 딱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멘트가 뭐였죠? 기억을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헌재 공보관의 첫 멘트가 이미 편파성을 갖다가 예고하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이 재판은 없는 겁니다. 이게 기일을 뭐 한 7, 8개를 갖다가 미리 다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지금 그 접할 수 있는 사실은 지금 기성 언론을 통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접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우리 이봉주 선생님 같은 유튜브가 그나마 그래도 그 다른 측면에서의 사실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것이지 지금 기성의 제도권 언론은 이미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 사실을 보도하기보다는 단어의 몇 개를 조합해서 단어 몇 개를 꿰어 맞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그 대통령직을 쫓아내야 되겠다라고 아주 단결을 한 것 같아.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언론들이? 아니 뭐 좌파 언론은 뭐 이제 얘기할 가치가 없지만 조중동마도도 그다음에 종편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균형 감각을 상실한 거죠. 그냥 균형 감각 상실한 걸까요? 아니 무슨 목적이나 무슨 목적도 있다고 봐야겠죠. 이익이나 목적이 있나?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얘기한 현실에 있어서의 권력, 명예, 부라는 그 꿀맛을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고 싶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득권을. 예.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거의 그 재생이 불가능한 정치인들 이
상당히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재생이 불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애지간한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제 재생이 불가능하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그 이 이성적 자정 능력이 저는 마비됐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현대 극단화된 사회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거의 몰입의 수준의 권력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의 처신을 보면 이거 정말 야 어떻게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났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계엄을 참 잘하셨는데 글쎄 뭐 그거는 뭐 이제 잘하신 거예요. 그 우리 사회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일반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에 있어서 뭐 우리 사회가 개선이 되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네. 이 사태가 잘못 수습되면은 나라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렇죠. 이 사태가 그래도 수습이 된다면은 수습된다는 건 대통령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정상적인 수습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각돼서 돌아오셔가지고 국가의 명운을 건 개혁을. 대통령의 그 정말로 그 이 초인적인 그 인내심과 또는 그 판단력으로 그 합리적으로 가셔야겠죠. 예.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주장은 있고 막 떠드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주장과 그 이제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거는 별로 없어요. 공감해야 되는데 주장은 많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게 많고 최근에 이제 그 제도권 언론에서 보면 야 이건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네? 정치인이시니까 이 사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엄으로 이번에 잘 통할까요? 윤 대통령이 아니 저는 뭐 통한다? 아니 이제 그거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예상을 별도로 한번 해주세요. 차주해도 예상을 해보세요. 예상은 전혀 할 수가 없겠어요. 예상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헌재는 이미 신뢰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결과는 내놔야죠. 거기서 나타났죠. 왜냐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격이 됐다, 조금 모자란다 이렇게 사람마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2시간밖에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탄핵 인용의 네 사람. 결정을 낸 그 네 사람은 과연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국가의 미래와 이 사람들의 이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인가? 이런 그 뭐라고 그럴까요? 참 이거 참담함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어떻게 일반 시정 잡배도 아니고 거의 그 바닥 수준의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양식 있는 네 분의 재판관이 계셔서 네. 그래도 그게 이제 무산으로 끝났지만 네. 이제 그분들이 또 어떻게 그 태도를 변할지 그게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또 이 변해서 결정을 내린다면은 우리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것이죠. 아니 근데 이제 헌재 결과를 예측하시기가 이제 껄끄러우시니까 아니면 아니, 껄끄러운 게 아니라 아니 그럼 예측을 해주세요. 아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제 왜냐하면 인용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몹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뭐 결과를 예측해서 한번 예를 들어 인용이 예. 됐을 경우가 있고 기각됐을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네. 자, 뭐 상상하기도 싫지만 저는 네. 그렇게 안 된다고 보는데 네. 인용이 만약에 됐다. 만약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인용이 된 이후는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각시켜야 된다라는 아니 이게 반드시 그 절체절명. 근데 저 예측을 못 하셨잖아요. 지금 인용인지 기각인지.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기각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네. 말자 저 좌파 애들처럼 꼬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딱 꼰 게 그런 식이 아니라. 아니까 예. 예측을 못 하셨잖아요. 네, 예측을 지금. 못 하는 거죠. 예. 예측을 못 했으면은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인용이냐 기각이냐. 네. 그럼 인용됐을 땐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말씀해 주시죠. 무너진다고 봐야죠. 무너진다고 봐야죠. 그냥 무너질까요? 사회는 아니 뭐 과정이 있겠죠. 과정은 있는데 그 과정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저기 그 어렵고 그거는 네. 또 다른 또 이 그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두렵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인용이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인용이 될 리 없지만 네. 아니면 될 리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도 네. 만에 하나 인용이 되면은 그러면은 대한민국 이제 큰일 납니다. 진짜 국민들이 그때는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못 참아요. 정치인들 제가 볼 때 한국에서 살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봐야죠. 정치인들이 여야 떠나서 왜냐하면 그렇게 인용을 하게끔 만든 네. 국민의힘도 네. 용서를 못 받아요. 한동훈이만 용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예. 결국은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냥 민주당이야. 그건 얘기할 가치가 없고 네. 이렇게 만드는데 니들이 무기력하게 방조범이 되고 국민의힘은 네. 한동훈이 그건 배신자 중에 을사오적보다도 더한 배신자가 되니까 네. 그건 굉장히 대한민국에 살기 어렵고 네.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헌재 예. 재판관들은 예. 국회, 사법부, 검찰, 경찰 제가 볼 때 그때는 이 소용돌이가 지난번 서부지법 사태 이거는 저는 그냥 예상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진짜 뭐 예고편도 아니고 네. 못 참는다 국민들이. 네. 저는 그렇게 불안합니다. 젊은이들이요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예상하기가 두려운 거죠. 제가 아마 이 선생님한테도 유튜브도 우리가 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3월 29일 날 2023년 3월 29일 날이 공식적인 선거운동 첫날이었어요. 네. 그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기능은 마비될 것입니다라고 제가 그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세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지금 국가의 거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헌재가 이 좌파 이 재판관들 4명이 주도하는 식으로 의도하는 식으로 흘러간다면은 그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되는 이 과정은요. 아유 끔찍하죠. 겪기가 어려울 네, 걸요. 거의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좌파 우파 판사들이 나뉘어서 뭐 수긍 못할 판단을 내려도 억울한데 그게 아니라 각종 비리들의 온상이게 몇 명이 드러났잖아요. 심지어는 그렇죠. 음란 사이트를 뭐 동창회가 이렇게 그걸 그냥 몇 년 동안에 그걸 갖다가 즐기는데 그걸 갖다가 방치하고 그랬다는 것도 드러났고 무슨 이상한 재산 형성 과정, 주식 임의성 같은 그렇죠. 경우 이런 그렇죠. 것도 드러나고 예.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결정을 한다. 예. 그리고 헌재에서 이게 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계엄의 정당성이랄지 예. 그다음 내란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또 그런 결정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못 예. 참는 거예요. 그렇죠. 좌파 우파가 아니라 예.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의 신뢰는 완전히 붕괴가 된 거죠,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심각한 게 그거예요. 헌법재판소는 국가 최고 기관이거든요. 네. 그리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법원이고 네. 그 법원 중에서도 최고의 상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구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에 현재 드러난 걸로 봐서는 4사람은 네. 시정 잡배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런 구조로 흘러왔다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이번 계엄을 통해서 그게 드러났지만 네. 그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구조가 지금 뭐 검찰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자, 7대 그건 좀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그건 좀 이따 말씀. 이따 할까요? 예. 그거는 예. 2부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법원에도 있잖아요. 서부지법에서 봤잖아요. 네. 공수처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자기네 수장 넘버 1, 2를 갖다 그냥 그대로 구속시켜버려요. 아니, 이런 거를 요번에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요? 해결 방법은 어쨌든 저는 뭐 대통령께서 돌아오셔서 복귀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드러난 국가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그 굉장히 그 담담한 자세로 이것이 그 보복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칼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게 가면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 공감대를 그 느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 절제된 조치를 하셔야겠죠. 네. 절제된 조치를. 그래야 조치라는 건 이제 손볼 조직이나 손볼 사람도 손 다 보고 아니 손을 본다기보다는 부적격자들을 걸러야 되고 저 이선생님 제가 굉장히 온건 합리주의자입니다. 그러시네. 그래서 손 본다기보다는 부적격자들을 손볼. 잘 이렇게 그 골라내서 집에 가서 쉬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기관 내지 중요한 자리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 일을 못 하도록. 그렇죠. 일을 하지 않도록 저희 그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을 갖다 해야겠죠. 제도 개선을 그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그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이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그 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정당법. 왜냐하면 최상위 구조가 정치입니다. 네. 그 최상위 정치 구조에 의해 이를테면 검찰, 경찰 다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결정해야 될 그룹들이 그러지를 못해요. 최상위가 썩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 정치 특히 국회가 최상위 구조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최상위 구조가 부적격자들이 최상위가 썩었어. 그 부적격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네.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이에요. 네. 아이고. 다음에 네. 초청해 주시면 그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이제 지금 이게 해야 될 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아까 그렇죠. 예상을 못 해주셨는데 기각돼서 돌아오시면 할 일이 그런 예. 것이니까 예. 그걸로 그렇죠. 가늠하기로 예. 하겠습니다. 선생님 절절한 염원.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 이건 진짜 국가와 국민의 앞날을 위해서 그 절절한 염원이 너무 강하다 보면 예측을 냉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은 돌아오시는데 더 가능성이 훨씬 많다. 그건 저도 동감이에요. 아니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기대가 아니라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왜? 지금 헌재 재판에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드러났는데도 이거를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한다?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헌재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들으면 또 그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얘기와 또 부정적인 얘기가 막 교차해서 나오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지켜보시죠, 거고 뭐.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고 인격적으로 출중하신 분들이고. 아니 세 분만 계시면 되니까. 아, 예. 아니, 문영배, 이미선 뭐 아니 이런 근데 사람들 이 저 말도 안 되는 더 이제 이거 완전 좌파 빨갱이 40여기까지 임명한다면은 이건 뭐 임명 안 돼야죠. 예, 그렇게 되면 안 최상무 되죠. 마지막으로 예. 버텨줘야지. 만약에 예. 최상무 권한대행이 못 버텨주면 그분도 네. 을사오적이 되는 거예요. 을사오적 그렇겠죠. 지금 예선전 치르고 있습니다. 예. 예선전 치르고 있는데 예. 여기 후보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네. 또 불안해서. 예, 아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조강한 전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